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세계 문화의 중심은 영원히 서구라던 독일 평론가가 10년 만에 완전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 문화는 금방 사라질 일시적 유행이라던 그가 갑자기 전 세계 언론인들 앞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금융가들이 회복 불가능이라 단언했던 국가, 그리고 국제 환경단체들이 100년은 걸릴 것이라던 재난들까지 어떤 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걸까요? 30년 경력의 유럽 문학의 거장이 밝히는 충격적 진실.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늦가을 프랑크푸르트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서 한국 걸그룹의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카페 테라스에 앉은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며 누군가는 서툴게 한국어 몇 마디를 따라하고 있었죠. 제 모국 독일에서 이런 광경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독일 출신의 문화 평론가이자 30년 경력의 저널리스트인 마틴 그리스만입니다. 유럽 문화계를 오랫동안 분석하며 나름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왔죠. 그러나 이 가을날 거리를 걸으며 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니 과거 제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4년 저는 독일의 유력 일간지에 한국의 K-팝, 2, 3년 뒤면 식을 반짝 유행이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당시 BTS라는 그룹이 유럽에서 조금씩 인기를 얻기 시작할 때였지만 저는 이를 서구팝의 모방에 불과한 일시적 현상이라며 단정지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문화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얼마 전 독일의 권위에 있는 신문 디차이트는 대중문화 역사상 최초로 서구 중심 문화 체제가 흔들리고 아시아가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라는 헤드라인을 실었죠. K-팝은 서구팝의 후발주자로 곧 시들해질 것이다. 한국 문화는 진정성보다 상업적 이미지에 치중한다. 이런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며칠 전 독일 공영방송에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 시장의 7, 8%를 점유하며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제가 한때 일시적 유행이라 폄하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예측이 왜 빗나간 건지 이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결국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0년 전 인터뷰차 잠시 방문했던 한국으로 다시 떠나기로 한 것이죠. 이번에는 과거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열린 시각으로 이 놀라운 변화의 비결을 찾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료들은 한국이 잠시 주목받고 있을 뿐 결국 서구 문화의 우위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며 저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은 명백했죠. 제가 10년 전 폄하했던 작은 나라가 이제 전 세계 문화와 기술 흐름을 좌우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진실을 직시하고 그 원동력을 찾아내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느껴졌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10년 전 칼럼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한국 문화는 서구 문화의 모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문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왜 잘못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한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10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은 외국인들로 북적였고 다양한 언어가 오가고 있었죠. 수화물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서면서 예전에는 낯설기만 했던 한글 간판들이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언어처럼 보였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K-팝 음악, 한국 화장품 매장 앞에서 줄을 선 관광객들, 길거리 음식을 즐기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까지. 명동과 강남 일대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문화 허브 같았죠. 10년 전 방문했을 때는 이런 분위기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쉬다가 노트북을 열어 내일 참석할 국제문화 토론회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 아시아의 부상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눈앞에 펼쳐진 변화만으로도 이번 방문이 단순한 확인 차원을 넘어설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았을 때 우연히 오랜 지인인 매튜 스콧을 만났습니다. 그는 미국의 보수적 문화 비평가로 저와 마찬가지로 이번 토론회 참석을 위해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자네도 여기 있었군. 아직도 한국 문화가 세계를 정복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고 있나? 매튜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비꼬듯 말했죠. 10년 전 내 예측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 이제 명백해졌네. 거리 좀 둘러봐.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어.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야. 매튜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처럼 날카로운 비평가가 이런 상업적 현상에 현혹되다니 믿기 어렵군. K컬처는 결국 서구 문화를 재포장한 것에 불과해. 뉴욕이나 런던 같은 유서 깊은 문화적 정통성을 따라올 수는 없지. 그의 말은 10년 전 제 자신이 했던 주장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당시의 저처럼 매튜도 여전히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과거처럼 서구의 우월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직접 보고 분석하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대형 전광판에서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시청률 기록을 소개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가득 채운 젊은이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활기차게 걸어가고 있었죠. 10년 전만 해도 서울은 뉴욕이나 런던을 모방하는 도시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컨퍼런스 센터로 향하는 길에도 생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죠. 하지만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공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테죠.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해 등록을 마친 뒤 강연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과 비평가들 사이로 급변하는 글로벌 문화 지형을 둘러싼 열띤 토론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이 불과 10년 만에 어떻게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었는지 그 해답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토론회 첫날 강연장은 전 세계에서 모인 문화평론가들과 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위기와 극복의 국가 정체성이었고 저는 필기할 준비를 마쳤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으며 태안기름 유출 같은 환경재앙도 이겨냈습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DNA가 오늘날 한국 문화와 기술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죠. 그의 뒤로 폭격으로 파괴된 서울의 흑백 사진과 현재의 서울 야경이 대비되며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교수는 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과 태안기름 유출 사고 때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의 영상을 차례로 보여주었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언제나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당열의 민족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매튜가 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든 나라가 위기를 겪고 발전하지. 한국만 특별할 이유가 있나?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매튜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역사적 위기를 겪으며 성장합니다. 미국도 대공황과 전쟁을 거쳤고 유럽 역시 두 차례의 세계대전 후 재건했죠. 그런데 한국의 회복이 유독 특별하다는 건 과장 아닌가요? 서울대 교수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한국이 겪은 위기의 연속성과 극복 속도입니다. 한국은 한 번이 아니라 한 세대 안에 여러 번의 대형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6.25 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IMF 국가 부도 위기에서 단 3년 8개월 만에 벗어났습니다. 이 회복 속도는 세계 경제학자들조차 한국 특유의 현상이라고 분석하죠.
오후 세션에서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3만 5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는 500배 이상의 성장으로 경제학적으로는 기적이라 불릴 만한 수치입니다. 그는 한국이 위기 상황에서 발휘한 국민적 단결력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발전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휴식 시간, 한 한국 교수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스만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인으로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본 적이 없어요. 특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거나 기름 유출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은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IMF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스스로를 단결의 민족이라 부르는지, 그리고 그 단결력이 어떻게 문화적 성공으로 이어졌는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토론회 둘째 날, 주제는 IMF 외환위기와 국민적 극복이었습니다. 강연장 벽면에는 시민들이 줄지어 금을 기부하는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죠.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제학 교수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한국은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고 원화 가치는 폭락했죠. 세계 금융가들은 한국이 최소 20년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화면에는 금 모으기 운동 영상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들의 돌반지, 신부들의 예물, 어르신들이 평생 간직한 금부티를 내놓는 장면이 이어졌죠. 하지만 한국은 불과 3년 8개월 만에 IMF 관리체제에서 졸업했습니다. 세계 금융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였죠. 그 순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정도 위기라면 유럽에서는 국민 저항이 일어났을 텐데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한국 국민들은 저항 대신 자발적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총 227톤, 22억 달러 상당의 금이 모였어요. 단순한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이 국제사회에 보여준 국민적 단결의 상징이었다는 점입니다. 발표 후 저는 당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70대 할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다과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때 가게가 망할 위기였습니다. 손님은 절반으로 줄고 남편은 해고됐죠. 하지만 결혼 반지와 귀걸이를 모금함에 넣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족 생계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요.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살려면 다 같이 살아야지요.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금붙이 몇 개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2008년 유럽 재정위기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정부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던 장면이 머릿속에 스쳤죠. 유럽에서는 이런 국가적 모금 운동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로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제대로 하리라 믿었고 국민들도 서로를 믿었죠. 모두가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집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한국의 회복력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IMF 위기 속에서도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비를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한 세대가 지금의 한국 문화와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매튜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인상적이지만 이건 극동아시아 특유의 집단주의에서 비롯된 일시적 현상일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이런 단결력은 사라질 거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IMF 이후에도 태안기름 유출 같은 재난에서 그 단결력이 다시 증명됐어. 이건 단순한 집단주의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한국만의 DNA 같아.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이 단순한 문장이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 방식을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의 생존을 우선하는 가치관이었죠. IMF 위기 극복 과정은 단순한 경제적 회복을 넘어 한국인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이후 한국의 문화적 자신감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토론회 셋째 날 버스를 타고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2007년 기름 유출 사고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죠. 창밖으로 펼쳐진 서해안 풍경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이 17년 전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던 재난 현장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안에서 당시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60대 어부 김 씨를 만났습니다. 2007년 12월이었죠. 바다가 하루아침에 검게 변하는 걸 목격했어요. 유조선 충돌로 원유 12,000톤이 유출됐어요. 국제환경단체들은 이 바다가 최소 100년은 회복 불가능하다고 했죠. 김 씨는 저를 해변으로 안내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서 200만 명이 자원봉사자로 몰려왔습니다. 직장인들은 휴가를 내고 학생들은 방학을 반납하고 군인들은 휴가까지 포기하고 달려왔어요. 그는 당시 촬영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진복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름 덮인 바위를 손으로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외국 언론들은 정부가 동원한 엑스트라라고 의심했죠. 하지만 모두 자발적으로 온 시민들이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은 더 놀라웠습니다. 과학자들은 바다가 회복되려면 100년은 걸릴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불과 9년 만에 태안바다는 완전히 복원됐습니다. 2016년 공식적으로 자연회복 완료 판정을 받았죠. 서울로 돌아온 후 한국의 교육열과 경제발전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1953년 휴전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는 67달러, 문맹률은 78%였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교육이 유일한 희망이라 믿었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일이 흔했어요. 화면에는 폐허 속 천막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교육 투자가 70에서 80년대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고 90년대 IT 혁명, 그리고 지금의 문화 콘텐츠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쟁 폐허, IMF 외환위기, 태안 기름 유출까지 한국은 모든 위기를 극복해왔고 회복 속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로비에서 매튜를 만났습니다. 자네 생각이 옳을지도 모르겠어. 태안 바다가 9년 만에 회복됐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야. 우리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를 알겠어.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국민성이 만들어낸 결과야.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태안의 깨끗한 바다, 교육으로 극복한 전쟁의 폐허. 한국인들의 회복력은 단순한 집단주의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위기에 맞서 당열하는 능력, 교육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신.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유였죠. 내일 있을 K컬처 세션을 기대하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단련된 회복력과 창의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토론회 나흘째, 주제는 K컬처의 세계적 성공과 의미였습니다. 간견장은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문화인류학자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K컬처는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의 핵심 현상입니다. BTS는 빌보드 차트에서 비틀즈 이후 최다 1위를 기록했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기생충은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156개국에서 K-드라마가 반경되고 K-팝 팬클럽 회원수는 98, 개국 1억 5천만 명을 넘어섰다. 가장 주목할 점은 한국 문화가 서브컬처에서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독일 디차이트는 이를 두고 대중문화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가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죠. 발표자는 한국 문화의 성공 요인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융합. 둘째, 최첨단 기술과 창의적 스토리텔링의 결합. 그리고 셋째, 한국인의 위기 극복 경험이 만들어낸 독특한 감성과 역동성입니다. 질의응답 시간. 매튜가 손을 들었습니다. 문화적 성공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 정책 덕분 아닙니까? 이에 한국 문화평론가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정부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 정도의 성공을 설명할 순 없습니다. BTS의 성공은 중소기획사에서 시작됐고 최근 한국 영화 대부분은 민간 자본으로 제작됩니다. 중요한 건 정부가 아니라 한국인의 역사적 경험, 창의성, 그리고 교육을 통해 길러진 인재들입니다. 그 순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한국 문화를 평가절하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일시적 유행이라 단정지었죠. 하지만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었죠. 이 정도면 문화적 침투가 아니라 장악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국민성이 만든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경이롭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K컬처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문화 콘텐츠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세계 문화 생산 방식과 소비 형태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팬덤 문화, 트랜스미디어 전략, 디지털 플랫폼 활용법 등에서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 있죠. 세션이 끝난 후 매튜와 카페에서 다시 마주했습니다. 마틴, 솔직히 말하지.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 한국이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호텔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문화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일어나 IMF를 극복하고 태안기름 유출까지 이겨낸 경험이 쌓여 문화적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불굴의 정신. 그 모든 것이 K컬처를 만들어낸 원동력이었습니다. 토론회 마지막 날 서울대 국제회의장에서 종합토론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형 발전 모델의 특수성과 세계적 의미였고 다양한 국적의 학자들이 패널로 참여했죠. 저 역시 패널 중 한 명으로 함께했습니다. 토론의 시작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발제였습니다. 한국의 압축 성장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모델입니다. 전쟁 폐허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속도죠. 경제, 민주, 화, 문화까지 모든 분야에서 초고속 성장을 이룬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스크린에는 여러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1960년대 가나와 비슷한 경제 수준이었던 한국이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그래프, 문맹률이 78%에서 0%에 가까워진 교육 성과, 문화 콘텐츠 수출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 추세선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위기 때마다 발현되는 국민적 단결에 있습니다. 6.25 전쟁, IMF 외환위기, 태안기름 유출 등 매 위기마다 한국인들은 놀라운 연대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국가적 자신감과 회복 탄력성으로 이어졌죠. 이때 미국 경제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성공을 단순한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강한 집단주의 성향을 보이는데 그것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요? 서울대 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한 집단주의로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일본과 중국 역시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한국처럼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당열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특징은 위계적 집단주의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자발적인 연대의식입니다.
이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의 연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뒤플로 교수는 한국의 개발 모델은 다른 개발도상국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로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한 정책이나 산업 구조 때문이 아니라 국민성과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독특한 모델이라는 것이죠. 이때 저는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을 살펴보면서 유럽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국의 성공 비결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분열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치는 특성을 보였죠.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럽에서는 위기가 발생하면 사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공동체가 더 결속됩니다. 이런 특성이 교육열과 결합해 독특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오늘날 K컬처 성공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패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경제학자가 덧붙였습니다. 과거 성공 경험이 미래 성공을 위한 자신감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가 문화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토론이 끝난 후 로비에서 매튜를 만났습니다. 그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틴, 내가 틀렸어. 한국의 성공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본질적인 변화였어. 우리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거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번 여정에서 많은 걸 배웠네. 세계는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교육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신. 이것이 바로 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토론회 다음 날, 저는 국제언론인 포럼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300여 명의 언론인들이 자리한 가운데 강단에 올라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10년 전 저는 한국 문화를 일시적 유행이라 단정했지만 이제 제가 틀렸었다라는 걸 명백히 인정합니다. 강연장은 조용해지고 모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제 한국은 문화를 넘어 기술까지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CES 2025 결과를 언급했죠. 올해 한국은 글로벌 혁신 챔피언으로 선정됐고 K-스타트업 파빌리온은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되며 210개의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 기업들이 선보인 첨단 기술이 펼쳐졌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메타버스, 바이오 헬스케어 등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기술들이었죠.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문화적 인기를 넘어 인류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회복력과 혁신의 사례입니다. 앞으로 10년 뒤 한국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죠. 이제 우리는 한국을 무시하는 대신 배우러 오게 될 것입니다. 한 독일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 국가들이 한국에서 배울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위기를 분열이 아닌 통합의 기회로 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헌신이죠.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연대의식도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죠. 강연이 끝난 후 매튜가 다가왔습니다. 자네 강연을 들으며 내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네.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봐야겠어. 이제 세계는 더 이상 서구 중심이 아니야.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네. 다음 날 아침,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죠. 고층 빌딩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멀리 남산이 보였습니다. 이 나라가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시적 유행이라 평가절하했던 나라가 이제 세계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죠. 문화적 자신감, 기술적 혁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까지 말이죠. 이것이 2021세기를 선도하는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문화적 성공을 넘어 전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한국의 놀라운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한국인들이 보여준 위기 극복에 DNA가 어떻게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기술 혁신의 리더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한국이 특유의 단결력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으로 세계에 보여줄 또 다른 혁신과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뉴욕의 빌딩 숲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CNN 본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회의실 큰 테이블에 둘러앉은 프로듀서와 편집자들 사이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리처드, 이번 아시아 특별 취재는 자네가 맡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CNN에서 30년 동안 활동해 온 베테랑 수석기자 리처드 테일러입니다. 수많은 전쟁터와 재난 현장, 그리고 국제 행사를 취재해 왔지만 아시아 특집은 오랜만이었죠. 수석 기자로 일하면서 늘 현장의 최전선에 있었지만 이번엔 왠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시아 취재라면 중국이겠죠? G2로 올라선 경제 대국이라는 주제로 심층 취재하는 건가요? 아시아 특별 취재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중국을 떠올렸지만 마이클은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마이클이 프로젝터 리모컨을 조작하자 화면에 한 나라의 이름이 큼직하게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었죠.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니.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과 영향력을 가진 중국을 놔두고 왜 작은 반도 국가인 한국을 택한 것인지 말이죠. 최근 몇 년간 한국은 IT 혁신, 문화 콘텐츠, 그리고 경제 회복력 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어. K-팝, 영화, 드라마는 물론이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분야에서도 세계 선두권이지. 마이클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한층 진지해졌습니다. 뉴스 디렉터인 제시카가 태블릿을 넘기며 말을 이었죠. 우리가 궁금한 게 그런 부분이야. 왜 이렇게 작은 나라가 자원도 별로 없고 분단의 상처도 안고 있는 나라가 이토록 빠르게 성장했는지.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이야.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그저 삼성과 현대, 그리고 K-팝 정도로만 각인되어 있었죠. 아시아를 취재할 때도 중국, 일본, 인도가 우선순위였고 한국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 그런데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 이런 변화의 원동력이 뭔지, 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못했는지. 여기에 우리 시청자들이 관심 있어 할 이야기가 있을 거야. 마이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으로 가죠.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마이클이 환하게 웃으며 자료 한 뭉치를 건넸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니까 자료 먼저 훑어봐. 서울에서 노준석 박사라는 분이 도와줄 거야.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소속 전문가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산업까지 두루 알고 있는 사람이지.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곳이 이제는 글로벌 미디어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한국 전쟁 소식과 가난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 광고가 미국 TV에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말입니다. 자료를 펼쳐보니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관한 통계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교육 분야였습니다. 한국은 문맹률을 극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고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다고 이런 성과가 나올까? 다른 많은 나라들도 부지런히 노력하는데 왜 한국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다른 자료도 훑어보았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두 한국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았죠. 불과 5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자료에는 한국 문화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K-팝, K-영화,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통계와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특히 BTS와 같은 아이돌 그룹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또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도 언급되어 있었죠. 창밖으로 뉴욕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일까?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답을 발견하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면 서울에 있겠죠. 그동안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을 검색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화폐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왠지 이번 취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높은 천장과 세련된 디자인의 터미널,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안내 로봇들까지 모든 것이 미래 도시를 온 듯 신기했죠. 이게 아시아 국가의 공항이라고? 유럽이나 미국 공항보다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30년 넘게 세계 각국을 누비며 현장을 취재해온 CNN 수석 기자로서 수많은 공항을 경험했지만 이런 시스템은 처음이었어요. 공항 내부를 둘러보니 깨끗함과 정돈된 분위기가 마치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화장실도 놀라울 정도로 청결했고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곳곳에 충전 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었죠. 문득 1980년대 후반 젊은 기자였을 때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김포공항은 작고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영어 안내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노준석 박사였죠. 그는 미소 띤 얼굴로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고속도로는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 톨게이트를 지날 때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하이패스 시스템이었습니다. 차가 톨게이트를 지날 때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죠. 동전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이건 하이패스라는 시스템입니다. 차량에 단말기를 장착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계산돼요. 미국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죠. 고속도로의 LED 안내판, 색깔별 차선 유도 시스템, 그리고 휴게소의 현대적인 시설들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보다 나은 점도 많네요. 이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궁금합니다. 노준석 박사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빠른 결정과 실행력이죠. 한국은 크기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국에 확산시키는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죠.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과 밝게 빛나는 네온 사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카페와 식당들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상점들도 많았죠. 서울은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도시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밤문화를 즐기는 편이에요. 한국의 빠른 서비스와 편의성에 놀라실 겁니다. 차량 내에서도 무선 인터넷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노준석 박사는 제 호기심을 알아차리고 설명을 이어갔죠.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5G 네트워크가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 구축되어 있죠. 정말 놀랍네요.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많은데 말이죠. 한국은 IT 인프라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일찍부터 투자했습니다. 1990년대 말 PC통신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초고속 네트워크까지 계속해서 발전시켜왔죠.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밤이었지만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는 조명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산책이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죠. 한강은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자연 자원입니다. 과거에는 오염 문제로 고생했지만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죠.
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서울의 파노라마가 펼쳐졌습니다. 한쪽에는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다른 쪽에는 역사적인 궁궐과 전통 건물들이 있었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체크인 과정도 신속했고 객실은 최신 기술로 가득했습니다. 음성 인식으로 제어되는 조명과 에어컨, 태블릿으로 조작되는 커튼과 TV 등이 갖춰져 있었죠. 노준석 박사는 로비에서 내일 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일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좋은 출발점이 될 거예요. 특히 세종대왕에 관한 전시를 중점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세종대왕요? 한국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맞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세종대왕의 리더십과 업적에 대해 알아보면 오늘날 한국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노준석 박사와 헤어진 후 객실로 돌아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제 머릿속의 한국 이미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현대적인 모습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노준석 박사가 말한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졌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현대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근면함이나 교육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죠.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막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가기 시작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많은 편견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노준석 박사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볼까 합니다. 아침 러시아워 시간이었지만 지하철은 놀랍도록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전자 디스플레이가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지하철 내부에는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죠.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길고 복잡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매우 깔끔하고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계속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에 공원과 녹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서울은 과거에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로 재건된 것이 놀랍네요. 노준석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서울은 거의 폐허였어요.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변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돈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교육과 근면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하는 길에 서울 시민들의 모습도 눈여겨보았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사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빠른 변화에 모든 세대가 적응한다는 점이죠. 어르신들도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물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넓은 로비와 세련된 전시 공간이 펼쳐졌죠. 노준석 박사는 자신있게 저를 이끌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를요. 박사의 말에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넓은 전시장을 지나 조선시대 관련 전시실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한 인물의 초상화가 있었고 노준석 박사는 그 앞에 섰습니다. 이분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조선 제4대 왕이시죠.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로 꼽히는 분이시죠. 세종대왕이 재위하던 15세기 조선은 놀라운 문화적, 과학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에요. 노준석 박사는 전시물 앞에 있는 설명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세종대왕은 경광진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토론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학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방식이었죠.
왕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선의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었어요. 15세기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고요? 그때는 유럽에서도 왕권 신수설이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말이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신하들과 평등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토론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협력의 정신이죠.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동양의 절대 왕권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양 기자로서 제가 가진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세종대왕의 리더십 스타일은 현대 한국 사회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은 이런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아요.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결정되면 빠르게 움직이는 방식이죠. 서서히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의 이면에는 단순한 근면함이나 교육열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적 토대가 있었던 것이죠. 전시장을 나오면서 노준석 박사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세종대왕의 다른 업적, 특히 백성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 더 알아보시죠. 세종대왕이라는 인물과 그의 리더십이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다음 날 아침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는 세종대왕의 리더십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오늘은 집현전이라는 기관에 주목해 보시죠. 집현전은 세종대왕이 설립한 연구기관이었습니다. 뛰어난 젊은 학자들을 모아 국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죠. 이들은 단순히 왕의 명령을 따르는 관리가 아니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식인들이었어요. 전시된 자료들을 보니 집현전 학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이 단순히 이론적인 연구만이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연구를 중시했다는 점이었죠. 예를 들어 농업 기술 개선을 통해 식량 생산량을 늘리거나 의학 연구를 통해 질병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시했어요. 그 말에 문득 현대 한국의 연구개발 중심 산업 구조가 떠올랐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빠르게 제품화하는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었죠. 세종대왕은 지식의 체계화와 보급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편찬하게 하고 이를 전국에 보급했죠. 지식이 소수만의 것이 아니라 널리 퍼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지식 공유에 대한 열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정신이 현대 한국인들의 DNA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었죠. 이런 리더십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노준석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빠른 학습 능력과 적응력, 그리고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은 세종대왕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신이 한국 사회의 기반을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노준석 박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발전 배경에는 단순한 우연이나 외부 요인만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 토대가 있었던 것이었죠. 다음으로 노준석 박사는 한글 창제와 관련된 전시물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었죠. 한글 창제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업적입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어 글을 읽고 쓸 수 없었죠.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백성을 가엾게 여겨 만든다고 분명히 밝혔죠. 이것은 단순한 문자 창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한 혁명적인 조치였죠. 노준석 박사의 설명을 들으니 세종대왕의 혁신이 단순한 기술적 발명이 아니라 깊은 철학과 애민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노준석 박사는 저를 여주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이곳은 세종대왕의 과학기술 업적을 중점적으로 전시하고 있었죠. 전시관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금속으로 만든 원통형 기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구기입니다.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강우량 측정 장치죠. 1441년에 만들어졌으니 서양보다 200년 이상 앞선 발명이었습니다. 치구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단순하면서도 정교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눈금과 물이 모이는 원통 구조가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었죠. 놀라운 것은 치구기가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점입니다. 각 지역의 강우량을 정기적으로 중앙에 보고하게 했고 이 데이터를 농업 정책에 활용했죠. 사실상 15세기 빅데이터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해시계인 앙부일구였습니다. 둥근 그릇 모양의 청동 위에 복잡한 눈금과 선들이 새겨져 있었죠. 앙부일구는 세종대왕 시대에 발명된 과학적 해시계입니다. 그림자의 위치로 시간뿐 아니라 절기까지 알 수 있도록 설계됐죠. 실제로 야외에 설치된 대형 앙부일구를 보니 햇빛에 의해 생긴 그림자가 정확히 현재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600년 전 기술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했고 세종대왕은 이런 과학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널리 보급하고자 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표준화된 해시계와 물시계를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하고 농업기술서를 편찬해 일반 농민들도 볼 수 있게 했죠. 세종대왕에게 과학기술은 권력과 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역사문화관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의 빠른 기술 혁신과 실용적인 제품 개발 능력이 우연이 아니었죠. 그 뿌리는 600년 전 세종대왕의 실용적 과학 정신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틀간의 역사 탐방 후 노준석 박사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글과 현대기술의 접목에 관해 연구하는 김도훈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김도훈 교수는 언어학과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연구를 수년간 해오셨습니다. 특히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AI 시스템에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시죠. 김도훈 교수의 연구실에 도착하자 50대 중반의 단정한 차림의 남성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셨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CNN의 베테랑 기자가 한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영광입니다. 김도훈 교수의 연구실은 벽면 가득 책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한쪽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글 자모의 다양한 형태와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죠. 교수님, 한글이 AI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00년 전의 문자가 현대기술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의자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했을 때부터 이미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체계적인 문자였습니다. 그 구조적 특성이 현대 AI, 특히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AI가 패턴을 인식하고 학습하는데 매우 효율적이에요. 영어나 한자와 달리 자모를 체계적으로 분해하고 조합할 수 있어서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정확도의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실제로 어떤 분야에 적용되고 있나요? 음성 인식, 자동 번역, 텍스트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팀은 최근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AI 언어 모델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언어 교육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죠. 김 교수는 태블릿을 꺼내 연구 결과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 기반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한 아동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한 그룹보다 의사소통 능력 향상 속도가 더 빨랐던 거죠. 한글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가 패턴 인식에 어려움을 겪는 자폐 아동들에게 더 접근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과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어 시각적 학습에도 효과적이었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단순히 과거의 업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600년 전의 혁신이 AI 시대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노준석 박사와 함께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 지금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노준석 박사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지도에서 보면 한국은 정말 작죠. 하지만 이제는 그 작은 땅 위에 얼마나 거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혁신의 정신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노준석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처음 방문할 때 느끼는 반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크기와 실제 내용물의 깊이가 다르죠.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았습니다. 세종대왕의 리더십과 애민정신, 한글 창제의 의미, 과학기술 혁신의 역사,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그 가치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까지 말이죠.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국이 이룩한 변화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으니까요. 리처드 씨는 이번 취재를 통해 무엇을 가장 크게 배웠나요? 노준수 박사가 질문을 했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만 보고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거죠. 한국의 현대적 성공이 세종대왕 같은 위대한 리더의 유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노준석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배울 수 있는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 혁신, 배려의 정신은 국경을 초월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의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취재 대상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깊은 인상을 남긴 특별한 나라가 되었죠. CNN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종대왕의 혁신 정신과 한국의 발전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도에서는 작게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리더십과 과학적 사고가 오늘날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이끈 숨은 원동력이었습니다. 지도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와 가치는 결코 작지 않은 나라. 이제 세계는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수